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지코이 95 이 역량으로 해서 다시 한번 CCC는 크게 획기적인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1984년도 중요하고 또 지코이 대회에 있었던 1995년도 중요하고 2006년도 중요하다. 2006년은 타겟 2030이 나왔던 때고 1995년은 바로 지코이 대회가 있었던 것이고, 1980년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어떤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코이 대회를 제가 자주 가끔 설명했습니다만은, 지코이 대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베르 선교대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또 에덴베르 선교대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이쪽 복음주의 계통의 바로 로잔회의거든요. 로잔 1이 스위스에 있었고 로잔 2가 마닐라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뉴 라이프도 사실은 그 앞에 마닐라 대회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마닐라 대회를 통해서 뉴 라이프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에덴베르 선교대회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로잔 3 대회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바로 지금 이제 지코이 95를 통해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 나왔고, 이것을 KWMA가 이제 받아들여서 미전도 종족 입양과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학생 바로 이 전도운동, 연합운동 SM2000은 이때 모든 선교단체가 다 참석합니다. IBF, 조이, SFC, JDM, UBF 이런 모든 선교단체가 같이 참석해서, 그러니까 지코이 95가 열리는 95년도 5월 20일 날 잠실 주 경기장에서 서울 학생 선언을 합니다. 김중건 목사님께서 10만 명 파송을 하겠다. 10만 명 파송을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들어갈 수 있는 관문도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프로젝트 같이 나오면서 이제 CCC나 한국선교는 1700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데에 선교 전략을 하겠다. 여기에서 사실 인터컵도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는 바로 이제 정착 및 확장기고, 미개척 CCC죠. 미개척 CCC 아직 국가와 학교에 개척하지 못했던 그런 CCC를 확장하겠까 하는 것이 이제 2000년도 전략이고, 아무튼 현재 1981년부터 58개국에 1100명을 파송을 했지, 한국 CCC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국 최초 단기 선교를 시작해서 40여 국에 2,500명 정도 나가게 되고, 2020년도 CCC가 어떤 선교 정책과 행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볼 때, 이 이전에 바로 이런 배경에는 에덴베르 선교대회가 있었다. 에덴베르 선교대회가 또다시 이 복음주의 계통, WCC를 반대하는 복음주의 계통에 의해서 했던 선교대회가 로잔이고, 로잔 1, 2, 3까지 왔고, 여기에서 이제 또 지코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대회도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로잔 대회, 에덴버리 대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살펴보고, 지금 2000년도에 한국 CCC는 어떤 선교 정책과 행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교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 단체를 또 설립할 수도 있고, 또 교단에서 앞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위치를 있으면서 교단 선교 전략이라든지, 또 어떤 뜻이 있는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면서 좋은 어떤 과거의 선교의 역사, 또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열매 맺게 했는지, 그런 어떤 비전과 그림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역사적 어떤 관점,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네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20년 CCC 선교 정책과 행정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든버러 선교대회하고 로잔 완투 지코이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 가지 서적 또 아티클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자료는 여러분의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자신의 걸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쭉 이렇게 읽는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세계적인 선교대회였었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 개신교 선교대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신교 세계선교대회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제 에든버러에 있는 뉴 칼린지 연합자유교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죠. 1206명이 참석을 했는데 선교회 간부, 현장 선교사, 교회, 선교기관의 최고 책임자, 그다음에 행정가, 세계문제 전문가, 선교 관련 신학자, 세계 전도자.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 그 다음에 관계되는 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현지인들, 이런 분들이 참석해야 선교 대회가 되는데 사실은 현지인은 여기서 빠진 거예요. 현지인은 여기서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교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현지인이 빠져도 통상 이제 선교 대회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출신 윤치호 장로님이었죠. 이분이 이제 참석을 했죠. 대회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대회 또 다른 황인종 중에서 특별한 한국 대표가 있었는데 그는 미국 대학교 출신인 윤치호였다. 미국 가서 공부를 했죠, 이분이. 그는 한국의 전 외교부 부대신을 지냈고 높은 세속적 지위가 그 앞에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한 인물이다. 그는 조국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 운동에 일어난 데한 사실들을 보고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윤치호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또 선교 대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현지인이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 16명이 마펫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1910년이니까 벌써 16년이 지났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서 16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16명이 참석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한국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죠. 서양 선교사가 윤치호를 데리고 가서 이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들이 바로 한국 선교를 소개한 거예요. 한국은 자치자립 자존이 되는 나라다 하고 이때부터 한국 선교의 어떤 큰 숨은 역량을 1910년부터 세계에 소개를 하게 됐던 것이죠. 폐회 때 이제 두 가지 공식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 회원교회에 대한 이런 내용과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또 비기독교 세계 회원교회 그러니까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비선교교회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서양권이죠. 그리고 파송한 나라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선교교회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동 선언문이 채택이 되죠.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1910년까지는 식민지 팽창주의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크게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극동으로 어떤 힘의 균형이 조금씩 움직였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1994년 청일전쟁이라든지 1902년 일본과 또 영국의 동맹이라든지 1904년에 로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민지 팽창주의가
아시아 쪽으로 움직였던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유럽과 미국 관계, 그러니까 일본과의 또 이런 관계, 이런 삼각관계 세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고, 이것이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 선교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데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도 에든베르 선교 대회는 사실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9년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이들이 추구했던 어떤 공식 선언, 이것이 잘 되지 않았죠. 될 수가 없었죠. 이런 틈바구니에서 6.25를 거치고 난 한국이 1970년도 보그마 운동,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CCC 운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결해서 한국이 제3세계권의 어떤 선교의 모든 것을 리드했던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는 이제 1902년도 이제 인도 마드라스에서 100주년 대회가 이미 있었죠. 인도 선교 100주년 대회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도에 중국 선교 100주년 대회가 상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1908년도 이제 2년 전이죠. 7월달 옥스퍼드 대에서 에든버러 대 국제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북미 5명, 영국 10명, 유럽 3명에서 18명 국제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이들이 이제 어떤 주제별로 1개 위원회가 20명이에요. 20명에서 8가지 주제를 주고 미리 지금까지 1910년 이전까지 어떻게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10년 이후에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전략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주제를 가지고 190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서치도 하고 연구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대회는 이미 선교대회를 하기 전에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별로 주제를 주게 되죠. 그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도 답사하고 그동안 이론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의 어떤 발전 전략 이런 걸 제시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제시했던 것을 선교 대회 때는 공통점을 찾는 거죠.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마지막 이제 선언문을 할 때에 그 이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로 이때 이제 문제점이 어쩔 수 없죠. 1910년까지는 세계 선교가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제3세계권에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지가 못했죠. 그래서 모든 비기독교 세계로의 복음의 전달, 존 모터가 그때 의장했었죠. 그 다음에 선교지 교회, 민중들의 생활을 기독교화하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기독교 종교들을 위한 선교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선교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향후, 그 다음에 선교단체의 국내본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선교단체와 정부들의 이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협력과 연합의 증진을 이때 코퍼레이션을 이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하는 8개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 이제 물론 모든 비용은 이제 빌리그램이 다 됩니다. 빌리그램이 총 다 돼가지고 1에 로잔 1, 로잔 2도 빌리그램이 다 이것을 다 주관을 다 했어요. 재정을 다 됐죠. 그러나 이제 의장은 존 모터가 됩니다. 그래서 존 모터는 이미 세계 일주를 2번 했고 또 한국도 2번 방문을 해서 1907년도 부흥 현장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의 어떤 수도가 될 것이다 하는 유명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예언이 아니고 실제 3가지 이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있다. 기도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자기들도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다. 선교 사유에서 예배당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당을 먼저 건축했다. 솔레교회는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건축된 예배당 아닙니까? 스스로 먼저 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머리도 잘라 팔게 되고 스스로 벽돌도 날라야 되고 나무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치자립 자존이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국에 와 있던 마펫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참석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나라들은, 모든 선교사들은 한국형 모델을 해라 했던 것을 이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존 모터는 그 이후로 이제 학생 자원 선교단을 만들게 되지요. SVM 운동의 어떤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모토입니다. SVM의 구호는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수많은 많은 청년들이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토는 아무튼 뭐 세계 전도사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듣게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이 주제의 강조점이 뭐냐? 세계 복음화 과업의 광대함.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과업은 너무도 광대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조직화하고 전력화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가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부터 가스 전략이 필요해요. 중국 배치를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죠. 그리고 세계 기지로서의 본국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치 윌리엄 캐리가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인도로 가면서 본국의 선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뭐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도, 극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종족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종족이 나온 거죠. 인도가 벌써 나온 거예요. 극동아시아가 나온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나온 겁니다. 1910년도 얘기예요, 이게. 1910년도. 그리고 이제 1976년에 로잔 일대회가 있었으니까 1974년도에 벌써 템포리 지역에 대한 어떤 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 극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종족들, 여기서 벌써 나온 거예요.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종족에게 긴급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강력하게 결의한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벌써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1910년도 얘기예요. 1910년도. 그러면서도 연합적인 계획과 함께 협력하는 노력의 긴급성. 특별히 여섯 번째, 선교지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주된 세력으로 등장될 것이라고 하는 모토의 보고를 최고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국과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하는 거야. 한국을 받지 않느냐? 여기 윤치호가 있지 않느냐? 한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마펫을 비롯해서 언더우드 마펫 다 갔으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느냐? 이들 한국의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않느냐? 선교지 교회예요. 선교지 교회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교지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주된 세력으로, 그러니까 제3세계권이죠. 제3세계권이 세계의 선교 주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총평이 있습니다만은 세계 선교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로 나눴다. 뭐 5점이죠. 모든 세계가 아닌 비기독교 세계로 한정한 건 5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체가 모든 선교 자원을 망람으로 지나치게 좀 포괄적인 것도 있었다 하는 그랬던 문제점도 있었죠. 그리고 세계 선교 대회로서 역할과 에큐메니컬 대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런 무리, 여기에서 사실 WCC가 나온 거예요. 세계 대회로서의 역할과 에큐메니컬 대회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협의회와 에큐메니컬 운동 조직을 위한 어떤 분열이 여기서 시작됐다. 개신교 최초 선교대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큐메니컬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WCC죠. 에크메트는 WCC로 가게 되고, 아니다. 복음주의 계통은 계속 끝까지 이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잔완이에요. 이걸 위해서 WCC하고 로잔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로잔대회를 봐야 돼요. 로잔대회를. 자, 로잔대회 보세요. 교회 선교의 본질을 지금 로잔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했다.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한 20세기 최대 국제 선교 대회가 세계복음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가 됐죠. 열흘 동안 됐는데 온 땅으로 그의 음성을 듣게 하라. 온 땅으로 그의 음성을 듣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해서 150개국에서 4,000명이 참석해서 110개 이상의 선교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전략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를 합니다. 에덴베르 선교대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제가 110개가 된 거예요. 특히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 역사적 대회는 1961년 국제선교협회 WCC죠. 그러니까 WCC가 나옴으로 인해서 1966년 미국 휘튼대와 독일 베를린 대회에서 세계대회 연장성산에서 개최됐다. 그러니까 WCC는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지금. 나갔고 우리는 WCC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966년 휘튼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로잔 대회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1910년 에덴베르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가 5차까지 가서 여기에서 이제 WCC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WCC는 WCC로 가게 되고 또 로잔은 로잔대로 갔던 어떤 출발점에서 둘로 흘러지는 이런 대회에 대한 이제 도표가 제가 준비된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 지도자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지도자로 전환됐다. 특별히 대회 공식 참가자의 3분의 2가 비서구였었어요. 비서구. 그리고 사무총장이 국제사무총장이 비앙카토가 선발이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 지도자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에 있는 모토라든지 영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주관했던 것이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이대도 라이지아 출신이 합니다. 오세이 맨세가 합니다. 3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국 출신 토마스 왕이 여기서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돼요. 명예회장이 빌리그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덴베르도 빌리그람이 했어요. 여기도 이제 빌리그람이에요. 다시 에덴베르는 빌리그람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취소를. 에덴베르는 빌리그람이 아니고 로잔 1, 로잔 2가 빌리그람이에요. 이 대회 명예회장인 빌리그람이 개회 메시지에서 이 대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지금까지 모였던 그 어떤 대회보다도 더욱 크게 성장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로부터 책임 있는 선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 데 있다. 빌리그람이 이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명예회장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베르 선교 대회 때에 그때 모토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선교는 제3세계권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회에서 빌리그람에 의해서 개회 메시지에서 실제로 증명이 된 거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분이 올해 돌아가셨죠. 조동진 박사입니다. 조동진 박사가 이미 1974년도 로잔 준비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또 선교구조 경신을 위한 논문을 발표하는 강사로 지명이 돼서 여기서 조동진 박사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제3세계권에 물론 이제 총무를 했던 이쪽 토마스 왕이라든지 이런 분들 비앙방카라든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했던 분이고 제3세계의 선교 전략가는 조동진 박사로 봅니다.
제3세계 선교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총무들 말고, 그러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는 바로 김중근 박사가 실질적으로 CCC를 움직였던 어떤 실질적으로 선교에 앞장에 섰던 행동가로 김중근 박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